오늘 신문 비전이 이 공간에서 하는 마지막 신문 비전입니다. 내일부터, 사실 오늘부터 한 두 달 전부터 제가 슬슬 이사를 시작했는데요. 내일부터 3일간, 저를 도와주시러 오시는 분이 세 분이 이렇게, 한 분은 3일 연속, 그 다음에 한 분은 하루씩 이런 식으로, 두 분은 하루씩 해서 저를 도와주시기로 한 분이 있고, 이게 혼자서 이사 못하는 게 많아가지고요. 내려올 때는 혼자서 내려왔는데 올라갈 때는 더 힘들거든요. 지하라서. 어, 페이스북 친구고 저를 일산 고양시 쪽에서 강의를 자주 불러준 김진화 학부모가 있어요. 그 공교육 변화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계신 아주 예쁜 어, 미인이죠, 미인 스타일인데, 그분이 교사불신이라는 책을 페이스북에 소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사만 있고 스승이 사라진 학교에 대해서 또 이제 검색을 해서 보니까 몇 가지, 교사가 함부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했던 때, 저도 고등학교를 아예 안 가겠다고 마음먹고 무단결석으로 퇴학당하고, 그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나중에 울면서 눈물로 자퇴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폭력이 너무 심했어요. 진짜 때리지만 않았어도 저는 어쩌면 학교를 계속 다녔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저를 심하게 때려줬던 물리 선생님하고 수학 선생님도 너무 고맙네. 그분들의 그 엄청난 폭력이 없었다면 또 제 인생에 반전이 또 없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어찌 되었건 간에 그런 교사들이 뭐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고 문제 못 풀면 그냥 패고, 그런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이 지금 다 부모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교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 그리고 에, 스스로 월급을 받기 위해서 온 교사들이 너무 많다. 월급쟁이다. 특히 여자 선생님들이 더 그렇다. 뭐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그냥 말 그대로 직장 생활만 한다. 교사들이. 그래서 과거에 이 어떤 스승하고 많이 차별화된다. 마치 90년대생이 온다의 그 90년대생처럼. 그다음에 잠시 후에 또 다뤄보겠지만 20대 남자 현상처럼 지금 교사들 좀 많이 차별화된다 이거예요. 제가 교사랑 좀 살다가 이혼을 했고, 또 사촌 여동생 2명이 교사예요. 그래서 교사 세계 좀 알죠. 그 이거 참 이거 제가 이제 첫 번째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사촌 여동생이 이제 같은 광주 교대 이렇게 두 그룹, 그러니까 96학번, 97학번 뭐 이런 식으로, 또는 97, 98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쯤 돼요. 77년생, 78년생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 7, 8년생인 제 사촌 여동생이, 제가 이제 저는 그 여자를 안 사귀어봐서 20대 때 미팅 나가는 것도 좀 금기시하고 그랬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몇 마디 딱 얘기했는데, 사촌 여동생이 그 교대에 다니는 여학생들의 부류가 있대. 이렇게 부류가 있는데 그 특정 부류에 속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사귀지 말았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여자를 또 잘 아니까, 그 부류가 뭐냐면 이거예요. 어, 피해의식이 되게 심하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공부는 웬만큼 하는데, 그 성적으로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이화여대급 이상을 갈 수가 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사립학교를 가기에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대를 선택한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그룹은 어떤 그룹이 있냐면 좀 옛날 얘기니까 요즘이랑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요즘이 좀 맞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교대가 인기가 살짝 떨어졌으니까. 또 한 그룹은 스카이 대학을 떨어지고 교대에 온 그룹이 있대요. 그래서 다른 교대생하고 자기도 교대를 다니면서 다른 교대생을 이렇게 아래로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내가 정말 1점만 더 했어도 난 스카이인데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가난해서 교대를 선택한 그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 그룹이 있는데 어쩌면 그 두 그룹에 다 속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 수 있다. 참 사촌 여동생 참 그 진단이 거의 정확했다고 봐야죠. 아무튼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룹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학교에 발령을 받으면 이제 경악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에서 자기가 해야 되는 일들이 막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애들 하는 게, 생각해 보세요. 막 이화여대, 스카이 대학 가려다가 교대를 갔고, 또 자기 뭐 잘 사는 친구들은 자기도 공부 못했던 사람들은 뭐 이렇게 수도권에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자기는 교대를 졸업한 다음에 교대를 막상 갔더니 고3과 같은 생활을 한대요.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캠퍼스 라이프, 뭐 대학 시절의 낭만 이런 게 없고 다시 고3이 된 기분이라는 거예요. 교대를 다니면 너무 배울 게 많다는 거예요. 뭐 피아노도 해야 되고 막. 근데 그 고3 같은 대학 생활을 보내고 학교를 갔더니 어, 뭐랄까 자존감이 확 무너지는 듯한 막 그런 일상이 펼쳐지는 거죠. 애들 다루는 것도 자기가 원래 아이들을 사랑했던 것도 아니었고 그냥 교대를 선택한 거였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 성적이 안 됐거나 돈이 안 됐거나 둘 중에 하나로 교대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거의 매일매일 울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분께서. 그러니까 자기가 왜 여기 학교에 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거기에 적응해 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그룹들이 사촌 여동생 말에 의하면은 30%, 25%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교대.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어쩔 수 없이 교대하고 초등학교에 적응해가는 여동생들은 두 명 다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왜냐면 거기가 애가 5명인가 6명이 그런데 그러니까 위에 있는 애가 초등학교 교사, 둘째가 간호사, 셋째가 유치원 교사, 병설 유치원 교사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이 특성이 뭐냐면은 동생이 계속 나오니까 어린애들을 돌보면서 커요. 클 때. 그러니까 자녀가 많은 6명. 아마 딸 5에 아들 하나예요. 그러니까 오녀 일남인데 제 작은 아버지 식구가 그러니까 이게 자녀가 한 5-6명 되면은요 하나의 사회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설거지는 누가 하고 뭐 하고 막 이게 막 돌아가고 이게 거의 군대 내무반 같은 느낌. 집이 돌아가는데 군대 내무반에서 느낄 수 있는 막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자녀가 많은 집에 가보니까. 그래서 확실히 자녀가 많은 집에서 커야지 애들이 참 인성이 좋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는데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어찌 되었건 뭐냐면은 그런 부류의 교대생들은 어쨌건 인성 교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이후에 인성 교육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 상태로 이제 교사가 되는 거죠. 어찌 되었건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교사 불신이란 책이 나온 김에 한번 제가 제 교사와의 초등학교 교사와의 연애 시절 그리고 그 연애를 반대했던 사촌 여동생이 생각이 나서 참 그런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입은
교대생들이 있다. 어쨌건 좀 넘어가 보고요. 제가 그 국민연금 이사장 김성주 그 선배를 만나기 전에 신문에 이미 기고를 했네요. 국민연금 앞으로 이렇게 운영하겠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술자리에서 했던 얘기가 그대로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익률을 그러니까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변동성을 국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분위기다. 그러니까 어떤 리스크가 큰 데에 들어가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리턴이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국민연금도. 근데 리스크를 큰 거를 들어가려고 하면 반대 여론이 너무 심하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다 잃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잃을 수 있는 그걸 감당해야만이 더 많이 가져오게 되는 건데, 그것을 국민연금으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런 게. 그런 이야기. 그래서 어쨌건 이게 국민들의 그 여론을 의식을 하면서도 어떻게 수익을 얻을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너무너무 이거는 정말 어려운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눴던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특히 미국은요, 개인의 인물에 대한 투자,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한 인물들을 선정을 해서 전폭적으로 투자를 해줍니다. 뭐 중고등학교 학비, 생활비, 뭐 기숙사비, 대학교까지, 뭐 대학원 과정까지도 다 이렇게 해주는데, 이게 어떤 학교에서 장학금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투자회사에서 그 학생들한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사람의 수익의 뭐 7%에서 10%를 10년간, 그러니까 졸업하고가 아니라 취직 이후에, 그러니까 10년간 투자를 했다 그러면 취직 이후에 10년간의 그 수익의 7%, 10%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식의 그 개인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전주 고속터미널 바로 옆에 그 건물 투자가 건물에 대한 투자예요. 그 사람들 실질적으로 그 건물 전체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매달 얼마 정도의 월세가 나가야 되냐면 420만 원의 월세가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420만 원의 월세를 내면서 저한테 10년 투자를 한 겁니다. 지분 25%를 가져가기로 하고 10년 동안. 굉장한 리스크죠. 뭐 아주 굉장한 건 아니지만 그분들의 경제 수준에 봤을 때는 굉장한 리스크예요. 그런 식으로 10년 투자하고 10년 회수하고 이런 그 인물 투자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투자가 기관이나 회사에서도 불가능하고 국민연금에서는 완전히 불가능하죠. 역차별이기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적인 투자는 역차별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고, 제가 민간 투자를 좀 국민연금급의 민간 투자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민간 투자는 역차별에 대해서 역풍이 없죠. 그거는 사기업이거든요. 사적으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더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는 사람들의 지인의 자녀를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 조사하긴 힘드니까. 하지만 투자할 수 있죠. 왜냐면 그게 국민들한테 얻은 세금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역풍이 없으니까 일단 먼저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몇몇 사람들이 특혜를 입겠죠. 뭐 제 주변 사람이든 그 창조화력발전소 복지재단 주변인이든 간에 만약에 인물 투자가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특혜를 입죠. 입지만 역풍은 불지 않겠죠. 국민들. 오히려 더 어떤 투자를 받기 위한 경쟁이 일어나겠죠. 그런 식으로 민간에서 제가 인물 투자를 먼저 들어가겠다라고 제가 그 국민연금 이사장 그분에게 얘기를 했더니 민간에서 꼭 그렇게 먼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국민연금에서 투자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100조의 그 자산 운용을 하면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사실 국민연금 같은 그런 뭐 400조라고 하나요? 아무튼 400조의 그 펀드 어떤 펀드 투자할 수 있는 그 돈에 숨통을 틔워주는 거예요. 봐라 이렇게 해도 수익률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해도 돈을 벌지 않느냐? 이거를 민간에서 아주 강력하게 어떤 그런 수익률을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국민들이 국민연금도 그거 저기 투자한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여론이 이게 좀 좋아지는 것이죠. 그런 방식이 그렇게 두 날개로 두 바퀴로 가야 되는데 국민연금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투자하는 뭐 대기업은 그냥 예외로 해야 돼요. 그 집단 이기주의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연금, 국민을 생각하는 국민연금, 그 스튜어디십 코드, 대기업이라든가 주주권 참여를 해서 경영에 뭐 그런 게 스튜어디십 코드죠. 관리자. 그것도 좀 필요가 있고 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강력한 건 뭐냐면은 민간 투자에서 아주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투자를 하는 거대 자본이 반드시 생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제가. 어차피 제가 100% 기부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20대 남자 보기 전에 여기서 신문 다 못하고 가겠네. 전에 제가 그랬죠. 지금 현재 강한 기업들은 보세요. 애플이 넷플릭스에 도전을 했거든요. 그 동영상 스트리밍. 지금 5G가 오고 하기 때문에 굉장하게 큰 시장으로 갈 건데, 자, 애플이 뛰어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넷플릭스가 어떻게 하죠? 막대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뭐냐? 애플이 추격하는 걸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넷플릭스가 동종업계, 애플이 동영상 스트리밍, 동영상 서비스로 들어오려고 한다. 그러면은 넷플릭스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테슬라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더 강력한 하지만 동영상 스트리밍 그 밥그릇은 뺏어가지 않지만 뭔가 플랫폼을 가진 기업하고 또 연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격자를 계속해서 추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점이 이제 뭐가 무섭냐면은 현재 전 세계적인 플랫폼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네이버의 라인인가 그거는 좀 어느 정도 많이 성장을 했더라고요. 아무튼 그거 말고 그거는 이제 동남아에 좀 잡고 있으니까 중국까지 해서 그거 말고는 그것도 사실 어려워져요. 그것도 왜냐면은 너무 뭐냐면은 투자가 약간의 투자로 잡아먹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것도 위기가 있고 플랫폼이 없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금 넷플릭스가 애플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 엄청나게 무서운 모습들이거든요. 이게 왜냐면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을 무너뜨리는 하나의 큰 흐름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하게 우리가 자산 운용을 정말 잘해야 돼요. 이게 대기업을 키워줄 때가 아닙니다. 자산 운용을 정말 잘해야 되는. 그래서 이 흐름을 잠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정치 쪽에서도 좀 선진화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나는 지금 몸이 너무 아프고 또 삶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나는 안락사를 원한다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게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스위스에 가서 안락사를 한다는 건데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한국인들이. 현재 스위스에 가서 안락사를 준비하는 한국인이 107명이에요. 더 늘어났겠죠. 지금은 뭐 120명일지도 모르죠.
이 비용을 생각해 보세요. 스위스까지 가족들하고 그 돌아가실 분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누워서 가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웬만한 어떤 뭐랄까 이코노미석, 비즈니스석 안 되죠. 비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해외여행 가지 말고 국내 여행 가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많이. 근데 이게요, 지금 앞으로 법물 터지시 터집니다. 이 문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죽음을 선택할 권리 같은 건데, 일본에서 드라마 오싱의 작가, 하시다 스가코가 94세인데, 지금 3년 흘렀으니까 97세, 98세네요. 근데 자기는 이미 95세가 넘었어요. 자연사보다는 안락사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할 때. 안락사를 가고 싶다. 95세가 넘었는데 이거 반대해야 되겠어요. 아니, 원하니까. 자기는 뭐 200살까지 살고 싶다나 의료 치료 받으면서 그것도 오케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오케이인데 거의 100살쯤 된 분이 안락사를 가고 싶다고 했을 때 그것을 불법화해야 되겠냐는 것이죠. 뭐 최소한 90세 이상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중병에 걸린 그 치료 불가능한 병이 뭔가 이런 걸 좀 만들어야죠. 국회의원들 뭐 합니까? 지금 해외에 가서 안락사 하고 있고 지금 시작했는데 이게 지금 물결이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 미리 준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이걸 먼저 법을 통과했다. 그럼 스위스까지 가는 것보다 더 가깝잖아요. 홍콩이나 뭐 중국이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돈 없으면 안락사도 못하냐 이렇게 돼버려요 여론이. 예. 왜? 그 비행기 비용 그 비용이 있는 사람만 편하게 죽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돈 없는 사람은 힘들게 죽어야 되고 돈 있는 사람은 편하게 죽어야 되냐? 죽는 것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여론이 바뀌어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국회의원들이 여론을 따르기 때문에 미래를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처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여론이 이렇게 하면 자기가 표가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10년 후, 20년 후 이렇게 여론이 바뀔 것을 대비해서 지금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가 단임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이 법을 발의하고 난 이 다음에는 국회의원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가능해요. 근데 또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여러분 비례대표제가 들어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다 이렇게 투표로만 된다면은요 소신 있는 법안 발의를 못 해요. 여론을 계속 인식하게 되니까. 그러나 예를 들어서 뭐 정의당이라든가 어떤 소수 정당에서 그 적절한 비율이 나와요. 정당 투표 비율이 나와. 근데 거기는 약간 진보적이야. 그럼 그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국회에 들어갈 수가 있죠. 비례대표로. 거기서 아주 선제적인 미래를 대비하는 법안들을 미리 만들어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사표를 방지하는 것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법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100명대죠. 이거 안락사 이제 1000명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미래의 병원은 이게 편안하게 죽여주는 곳이 곳이 된다라고 제가 EBS 출연했을 때 얘기를 했죠. 제가 요즘에 바빠가지고 드립 커피도 진짜 오랜만에 마시는 거예요. 이게 드립 커피 내릴 봉지 뜯어가지고 드립 커피 내릴 시간조차 안 날 정도로 이사라는 게 제가 이 공간을 꾸미는데 1년 걸렸는데 5일 만에 해체를 해야 돼요. 5일 만에. 1년 걸려서 꾸민 거를 5일 만에 해야 되니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막 부시고 아무튼 차근차근 해체 못해요. 망치로 때리면서 부셔야지. 차근차근 하나씩 나서 뽑아가면서 해체하면요 시간이 있고 이건 한 달, 2달 걸려버려요. 음, 음,
자, 저번에 했던 얘기 마저 해보자면, 자, 현대 로보티스가 협동 로봇에서 이 로봇 보셨죠? 이 손처럼 움직이는 이렇게 해서 로봇. 이게 전 세계 디자인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메르다 디자인 최우수상. 제가 여러 번 했지만 한국 작가의 그림하고 한국의 디자인이 전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근데 국력이 약하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각 국가의 그 화가나 디자이너를 키우고자 하는 그런 전략적인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 작가는 세계 100위권 화가 중에 50%가 중국 작가예요. 지금 얼마나 강력하게 후원했는지 아시겠죠? 중국 정부에서. 세계 100위권에 한국 작가 한 명 있나 없나? 한 명도 없을 거야 아마 아직. 백남준이 상당히 상위권이었고 이우환 씨가 혹시 들어가나 정확히 모르겠어요. 100위권에 한 명 있을까 말까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게 저평가 때문에 그래요. 저평가. 지금은 이제 인터넷 시대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유튜브, 페이스북도 있고 그래서 이 저평가되는 거를 한번 그거를 뚫어볼 수 있는 때가 왔다 이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제 그림 이렇게 많이 사주시고 해서 제가 자생력을 기르고 있고요. 어쨌건 이 정말 최우수상 받은 디자인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안전성하고 디자인, 인간 친화적 모든 면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거예요. 협동 로봇으로. 국내 로봇 중에 최초고 독일의 쿠카 이후에 두 번째 로봇이 전체 제품 디자인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게 두 번째네요. 그래서 전 세계에 5,500개가 넘는 제품 중에서 1%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최우수상이 여러 개구나. 하나인 줄 알았더니 1% 정도가 여러 개가 있네요. 그러니까 로봇 부문 뭐 이렇게 여러 부분별로 이렇게 최우수상을 주나 봅니다. 자, 이 인간의 자본주의는 또 인간의 속성이고 자본주의의 속성 중에 자기가 부자가 됐을 때 그 어떤 돈의 개념이 없이 그 자기 가진 자산 수준에서 돈을 쓰는 그리고 그 레벨급에서 경쟁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늘 있어요. 그래서 그림값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보시면 경주용 비둘기인데 비둘기가 16억 원에 팔렸어요. 16억 원. 여러분 경주마 뭐 60억 100억 가는 경주마가 있던가요? 가기도 하고 그 하림의 이 익산의 기업 중에 하림의 회장이 나폴레옹이 썼던 그 모자 그 그림에 나오는 이거 이렇게 백마 타고 착 이렇게 그 모자를 하림 회장이 26억인가 주고 샀는데 사자마자 70억으로 올랐대요 그게. 그리고 그 모자를 도대체 누가 샀냐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 하림의 브랜드 가치가 그래서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광고 가치가 1,000억 이상? 1,500억? 그 모자 하나 샀는데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정확히 이건 검색해보면 나오니까 그 팩트 체크는 그냥 각자 하시고 그 1,000억 가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추정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를 이제 마케팅 도와주기로 한 후배가 자기가 제 그림을 100억에 하림 회장한테 한번 딜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폴레옹 모자만 살 게 아니라 한국 작가가 있는데 이거 중국 작가 세계 100위권에 50명이나 들어가 있는데 한국 작가 한 명도 없다. 당신이 26억에다 곱하기 한 4만 하면 되니까 100억짜리 그림을 한국 작가 그림을 사라. 이렇게 이제 딜을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하림 회장이랑. 그 사람이 만약에 제 그림을 산다면 그분에게도 이익일 것이고 하림의 근데 닭
닭 잡아서 판 돈으로 갑자기 싫어지는데. 취소. 어떤 딜은 해보겠지만 저는 닭 잡아서 가끔 그 여순혁명 관련된 그림을 길거리에서 하는 그 친구 박근만 화가한테 전화가 왔는데 지금 시기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그래서 잠시 얘기할 기회를 좀 주려고 합니다. 금만아 얘기해봐.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림 그리는 박근만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여순항쟁 작품들을 계속해서 그려오고 있는데 지금 그 여순특별법이 제정되기 아주 그 중요한 순간에 와 있습니다. 그 지난 양승태 그 대법원에서 그 여순 사건에 대한 그 재심 이걸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그 재심이 허락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서 재심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만약에 승소하게 된다면 여순특별법 제정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도 제주 4.3도 이런 과정에 의해서 특별법이 제정이 됐는데 지금 여러분 관심하고 또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 재심 그 추진위원인데 혼자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도와주셔서 관심 가지면 아마 재판부에서도 움직일 것 같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알았어. 그만 혹시 성금 필요하면 조금 보낼 테니까 그 활동 관련해서 그래 그럼 또 통화하자. 고마워. 화이팅. 예, 아무튼요. 그래서 하던 얘기 하자면요. 한국 작가는 이제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저는 저는 100조 자금을 모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 스스로. 그리고 그림도 100억 이상, 1000억 이상 팔 수 있다고 보고. 근데 일단 제가 이 선한 자금으로 한국을 위해서 쓸 거기 때문에 하림 회장이랑 협상을 들어가야 되나 말아요. 좀 닭 잡아서 번 돈으로 하기가 좀 거시기 한데 닭들한테 미안하지만 어쨌건 좋은 데 쓰겠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뭐 제사 지낼 때도 닭을 잡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딜을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데이비드 호크니랑 저랑 제가 계속 이제 그 비교를 하면서 데이비드 호크니를 제가 능가할 수 있다라고 아주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는데 잘 보세요. 왜 능가할 수 있는지 단순한 보세요. 데이비드 호크니의 단순한 표현, 개념에 지친 대중의 눈 사로잡다. 이렇게 해석이 돼 있죠. 이게 힌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데이비드 호크니는 대중의 눈에 어쩌면은 전략적이었을 수도 있고 쉬운 그림으로 승부를 한 거예요. 쉬운 그림으로. 그래서 인기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역사상 최초의 1000억 넘는 작가가 된 겁니다. 근데 저도 그림을 쉽게 할 거예요. 쉽게 하는데 저는 그림을 대중들의 눈에 맞게 쉽게 하겠지만 저는 개념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데이비드 호크니 그림보다 2배에서 10배 이상의 그 어떤 파워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 문제다. 언제 제 그림이 미국이나 중국에 외국에 소개가 될 것이냐, 이제 이 시간 문제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이비드 호크니 그림은 이게 도대체 팝아트냐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크니는 대중들의 눈을 사로잡는 그것에 있어서 팝아트적인 특성, 고호가 추상 표현주의의 특성 또는 뭐 후기 인상파의 장점 뭐 이런 것들을 막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 입체파적인 느낌 이런 거를 전부 갖다 끌어다 쓰는 거죠.
그런데 쉽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호크니의 아주 그 복합적인 자유자재로 보세요. 이 누가 설명을 하고 있냐? 이 데이비드 호크니 전시를 기획한 사람인가? 큐레이터 헬렌 리틀이에요. 이 여자가 평가하는 거예요. 큐레이터가. 자, 그러니까 이 큐레이터는요, 데이비드 호크니를 높게 평가하지 않아요. 그냥 장점을 모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호크니는 르네상스와 프란시스 베이컨, 추상과 구상 등 여러 미술사적 전통을 자유자재로 혼합해 자기만의 언어를 만들었습니다. 자유자재로 혼합했을 뿐이에요. 혼합은 뭐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호크니는 지금 개념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개념을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개념을 놓치고 장점만 모았는데 1000억까지 간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우리 한국 시장이 저평가됐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막 피카소의 느낌도 있고요. 어쨌건 간에 잘 나가는 과거에 잘 나갔던 화가들의 거의 모든 특성을 다 갖다 썼어요. 개념 미술, 미니멀리즘, 뭐 팝아트, 신표현주의, 뭐 인상주의 다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호크니가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은 대중들의 눈높이에 맞게 단순하게 표현했다. 이게 강력한 힘을 갖게 된 겁니다. 근데 저는 단순하게 표현하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개념, 미술사에서 언젠가는 한번 나올 수밖에 없는 개념, 평행우주론, 양자물리학, 이끌림의 법칙, 지금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이끌림의 법칙, 시크릿이 유행했습니까, 책이. 근데 그것을 그림으로 직접적으로 보여준 그림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미 다 깔려있는데 그 개념이.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적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제 그림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이건 이슈가 될 그림인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시간 문제죠. 자, 여기 호크니가 그린 이게요. 50개의 약 150호, 120호 정도 되는 캔버스가 50개가 연결된 그림이에요. 50개가. 자, 한국에서 제가 지금 이게 재료비가 얼마나 드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그동안 판 그림은 전부 재료비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지 계산을 좀 해드릴게요. 요게요, 캔버스만 한 정말 저렴하게 샀을 때 한국에서 45만 원이 됩니다. 하나에. 정말 싼 아사치온으로 했을 때. 나무는 싸게 못해요. 그러면은 틀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물감값 한 5만 원 하면은요, 50만 원씩 들거든요. 그러면 50 곱하기 50이에요. 하나, 둘, 셋, 넷, 50. 그럼 2,500이죠. 50 곱하기 50은 250인가요? 2,500인가요? 잠깐만. 2,500 곱하기 만 곱하기 만은 얼마가 나올까요? 네, 잠깐만요. 2,500만 원.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지금 현재 이 크기의 그림을 그리려면 순수 재료비만 2,500에서 3,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거 하나에. 재료비만 3,000 정도. 3,000 들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이 크기를 정확히, 이게 150호일 수 있거든요. 이거 하나가 150호면 5,000 들어가요. 그러니까 120호 캔버스 가격하고 150호 가격은 완전히 또 거의, 이게 조금 증가하는 게 아니라요, 거의 한 50% 이상 증가해버려요. 크게 커질수록, 나무가 길어질수록 단가가 엄청나게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의 재료비가 제가 추정하건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들어요. 이거 하나 하는 데만. 근데 제가 이거를 5개를 할 거예요. 이 정도를. 500평짜리 작업실을 구해서. 4개면은 2억 드는 거예요. 4개. 근데 제가 그걸 그려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10억짜리, 100억짜리 그리면 어떻게 팝니까? 내가 그려놓은 게 없는데. 그죠? 지금 제 인지도에서는 이 정도 크게 그려야 10억 이상에 팔 수 있는데.
자금을 언제 모읍니까? 자금을. 기금을 언제 모아요? 이상입니다. 올해도 호당 10만 원이니까 올해 안에도 여유가 되신 분들은 제 그림을 꼭 좀 사주세요. 배달이 안 됐더라도 추가 구매를 좀 해주세요. 제가 재료비만 3억이 들게 생겼습니다. 재료비만. 향후 2년간, 내년까지 제가 2년간 재료비만 3억이 든다고요. 근데 이걸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가 쉽게 오지 않아요. 속도가 느려지고, 제가 여러 가지 비전을 다 제시했으니까요. 아무튼 부탁드리고, 제 그림은 역사상 가격이 오른 것으로 봤을 때 살아있는 작가 중에서 제 그림만큼 많이 오른 그림은 없을 겁니다. 저는 10만 배 정도, 예전에 10,000배를 생각했는데 요즘 이제 생각을 바꿨어요. 10만 배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